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 교양인문학 강좌 우리는 박혜자를 위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가? 레비나스가 답하다를 강의할 김영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레비나스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모르시는 분이 상당수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레비나스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는 사진이 바로 젊은 시절의 레비나스와 노년 시절의 레비나스입니다.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프랑스로 기여한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그는 1906년 1월 12일 그의 조부모 때부터 터를 잡은 리투아니아 코브노에서 비교적 유복한 유대인 집안의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서점을 운영하였고 그의 고모는 도서관을 운영하였는데 레비나스는 이러한 환경 때문인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는 6살 때부터 배운 히브리어를 포함해 이디시어,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았고 고등학교 때는 독일어를 제2 외국어로 배웠습니다. 레비나스는 현재는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이지만 당시 서유럽의 첫 번째 길목이었던 칸트가 태어난 도시, 옛 독일의 퀘니스베르그의 퀘니스베르그 대학을 포함한 독일의 여러 대학에 지원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입학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23년 레비나스는 리투아니아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프랑스의 도시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합니다. 그는 이곳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라틴어를 1년 공부한 후에 철학과에 입학하여 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1976년 파리 사대학, 과거 소르본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 은퇴하기까지 그의 긴 학문적 여정의 출발점이 된 셈이 되었습니다. 1928년 레비나스는 후설의 수업을 듣기 위해 독일 프라이부르크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이데거를 만나는데 레비나스는 개인적으로 하이데거의 책 존재와 시간을 철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5권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하지만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의 나치 참여에 실망하여 한때나마 하이데거를 많이 좋아했던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 분석에 경의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의 존재 문제보다 타자 문제의 우선성을 강조했습니다. 1930년 스트라스부르로 돌아온 레비나스는 후설 현상학에서의 직관이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고향 코브노의 이웃집 여인 라이사 레비와 결혼을 하고 전쟁을 경험합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레비나스는 러시아 통역관으로 징집이 되고 이내 포로로 붙잡히게 되는데 유대인인 그의 두 남동생을 비롯한 많은 친인척들은 나치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사실 레비나스의 철학은 전쟁 경험에 의해 추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재의 본질은 전쟁과 극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생존을 위해 각 개인이 치열하게 치르는 전쟁의 방식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것은 타자를 동일자로부터 떼어내지 않고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시키는 서양 철학 전통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존재의 그늘, 동일성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우선 내가 타자들에게서 그들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둡니다. 나는 존재할 권리를 갖는가? 레비나스는 타인을 위한 염려에서 인간적인 것을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레비나스는 포로 생활 중에도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그의 전기 대표 저작인 존재에서 존재자로는 이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폴란드와 벨로루시 사이 리투아니아가 있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바로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전쟁 이후 레비나스는 주체를 중심으로 놓인 자발성을 타자를 중심으로 새로이 놓길 노력하면서 그가 윤리라고 규정하는 것의 영역 속 자아와 타자 사이의 관계를 새로이 사유하기에 이르는 저작들을 지속적으로 내놓습니다. 특히 중기 대표 저작인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그리고 후기 대표 저작인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는 레비나스 철학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레비나스는 55세에 대학 교수가 되었고 약 15년간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 레비나스는 대담집, 논문집, 강의록 포함 총 30여 권의 책을 남겼는데 그는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인간의 인간성을 되살리기 위한 책임 넘어 책임의 이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증가하는 나의 책임을 깨우치도록, 불어로 헤베이아라고 하는데요. 1995년 12월 24일,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불어로 헤베이용 드 노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타자를 위해 무릅쓸 가치가 있는 삶을 깨우치면서 살다 떠났습니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위한 무한 책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타자가 박해자일지라도 예외 없이 말이죠.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윤동주의 서시와 십자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박해자의 박해에 의한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는 박해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앙상한 나뭇가지와도 같았던 한 젊은 청년, 바로 윤동주는 악몽보다 더 끔찍한 현실 속에서 그의 죽음조차 실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전쟁은 모든 사람의 영혼에 폭력을 무차별하게 쏟아붓습니다. 전쟁은 전쟁 자체보다 더 폭력적이어야만 삶 속의 존재 사실을 일깨워주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 윤동주는 박해자에 의해 아주 처참한 상황 속으로 구겨 넣어졌지만 자신의 박해자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박해자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해치면서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자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고통 속의 모든 것을 상실한 인간의 무력함을
그가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또렷이 목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박해자는 스스로 벌을 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일 텐데, 그렇다면 박해자 또한 상처받은, 부서진 한 인간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잔인한 시대 속 한 젊은 청년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박해받는 자가 박해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박해받는 자는 겪은 능력으로부터 박해자를 위한 책임으로 이행할 수 있는가? 사실 내가 박해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박해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확언할 수 있을까요? 타자를 위한 책임은 본디 물음의 특권이 사라진 곳에 자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박해자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 라는 물음을 제기한다면 그 답은 앞서 언급한 문장 안에서, 윤동주의 시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해자 역시 상처받은, 부서진 한 인간이고,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한에서 나는 박해의 결과에 대해, 그리고 박해자가 망가뜨리는 박해자 자신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소멸할 자에 대한 소멸할 자의 책임. 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의 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먼지이자 티끌일 것입니다. 내가 먼지이고 티끌인 한에서 나는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지속적인 위협 아래 타자의 보호에 대해 생각하는 누군가로 남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대학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졌고, 이후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파스 아 파스, 바로 얼굴 대 얼굴, 대면이라는 뜻입니다. 레비나스는 타자가 등장하는 얼굴이 윤리의 발생을 동반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타자의 얼굴이 나에게 닥치고 나는 나의 자발성의 검토를 그의 얼굴에 의해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벌거벗음입니다. 사회성이란 적절한 몸가짐을 하는 것인데, 고급 사교 모임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갈 수는 없겠죠. 따라서 가장 섬세한 사회적 관계들은 형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얼굴은 형식의 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얼굴이 나타나는 형식 안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옷은 일종의 형식이고 보편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형식을 입고 있는 인간 존재는 인간 물질로 취급됩니다. 레비나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형식은 그것을 통해서 존재가 태양을 향하는 그런 것이다. 존재는 형식을 통해 주어지고 형식을 통해 찾아온다. 형식은 벌거벗음을 감추어 버린다. 이 벌거벗음 속에서 옷을 입지 않은 존재는 세계로부터 빠져나가 버린다. 옷을 입지 않은 존재는 그의 존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이면을 지닌 것처럼, 그리고 잠옷 사이로 젖가슴이 내비치고 있을 때 깜짝 놀라는 것처럼 존재한다. 이러한 까닭에 벌거벗음과의 관계는 타인의 타자성에 대한 진정한 체험이다. 벌거벗음과 관련하여 레비나스는
벌거벗음이 단지 옷 안에 벌거벗은 피부가 아님을 말합니다. 이것은 타자성, 즉 절대적으로 다른 것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존재론 차원에서 이야기될 수 없는, 아무것도 보호되지 않는 타인의 벌거벗겨진 얼굴이 나를 전적으로 낯선 영역으로 인도함을 의미합니다. 얼굴의 벌거벗음은 추위를 타고 벌거벗음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신체의 벌거벗음 안에서 연장된다. 세계 안에서 존재 그 자체는 하나의 비참이다. 벌거벗은 얼굴은 빈곤한 자와 이방인의 궁핍을 나에게 보여준다. 벌거벗은 얼굴은 타인의 배고픔을 인정하라고 나에게 가르치고 나를 그의 궁핍, 그의 비참, 그의 약함에 종속시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껏 이기적인 내 존재 안에 갇혀 지낸 것에 부끄러움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나의 물질적 삶이 타인 안에서 나와 연루되어 있고 타인은 그의 모든 물질적 불행으로부터 나에게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타인에 대하여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내가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타자의 얼굴에는 가난이 깔려 있고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간 신체 가운데 가장 벌거벗은 부분인 얼굴은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심지어 얼굴을 없애기 위한 살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즉, 폭력은 얼굴을 겨냥합니다. 예를 들어 벽 또는 사물에 꽂히는 주먹보다 얼굴에 행해진 폭력이 더 강렬한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벌거벗은 얼굴에 대한 이러한 폭력의 가능성은 동시에 벌거벗은 얼굴 덕분에 무력화됩니다. 왜냐하면 얼굴의 벌거벗은 피부의 노출로서 신체적 실존의 연약함을 증명하고 나는 극심한 연약함 속에서 타자가 뻗은 손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나에게 폭력에 노출된 그의 피부의 벌거벗음을 통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든 상처받을 가능성은 벌거벗음에 의해 쉽게 파괴될 수 있는 얼굴 위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육체의 영역 안에서 가장 위협받는 장소이기 때문인데, 그러나 얼굴은 신체의 일부일지라도 신체 그 이상을 표현하고 말합니다. 즉, 얼굴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저항합니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얼굴은 강력한 명령의 어조로 첫 번째 말을 내어놓습니다. 너는 죽이지 않을 것이다. 타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나는 그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타자의 죽음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은 내게 보내는 타자의 명령하는 목소리 때문입니다. 타자는 내가 그의 죽음에 무관심한 채로 있지 않도록 그의 죽음 직전까지 나를 불러 세웁니다. 타자는 내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나와 관련되죠. 이것은 나와 마주한 타자의 관계를 전제합니다. 마치 김춘수 시인의 시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것처럼 타자가 내게 책임의 소환으로서 보내는 호소는 유일자 대 유일자의 관계를 만듭니다. 즉,
타자는 나의 책임 아래 놓인 일자이고 나는 내가 그에 대해 갖는 책임 안에서 개별화됩니다. 따라서 나는 타자가 내게 호소하는 한, 나의 도움과 나의 구조를 간청하는 한 그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타자에 대한 책임, 이 모든 선택에 앞서 나를 지배한다면 그 책임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인질로 삼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타자의 지배를 받는 조건 때문에 책임의 관계에 연루됩니다. 관계로서 책임은 주체성의 근본적인 구조를 구성하고 이 책임은 박해에서 나옵니다. 내가 타자에 매여 있는 한 나는 타자에 의해 박해를 받는 거죠. 내가 타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나는 모종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게 영향을 끼치는 자는 나를 일방적으로 다루고 나를 박해하는데 이 박해는 존재론적 박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바삐 학교나 직장에 가고 있는데 길가에 한 어린아이나 한 노인이 다쳐서 쓰러져 있을 때 나는 학교나 직장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직장 혹은 학교에서도 길에서 본 그 아이, 그 노인이 어떻게 되었을지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때 나는 그 타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타자에 의해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타자가 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게서 자리를 빼앗고 나를 볼모로 삼는 것이죠. 나는 이제 그의 방해 없이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타자가 누구이건 그가 무엇을 하건 그가 얼굴을 가지는 한에서 그는 나에게 윤리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나를 가혹하게 대했을지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내게 상해를 입히고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도 윤리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나를 박해하는 바로 그 타자에게도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은 나를 향해 있고 호명에 의해 나를 개체화합니다. 내게 제기된 이런 요청의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나는 책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박해받는 것, 잘못을 저지름 없이 유죄인 것은 원죄가 아니라 모든 죄보다 더 오래된 보편적 책임의 타자를 위한 책임의 이면이다. 나는 타자를 향해 부당한 짓을 하지 않았고 타자를 냉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왜 유죄이냐? 유죄성은 박해받는 것의 동기입니다. 하지만 나는 무엇 때문에 기소되었던가? 자기 자신의 고통의 원인은 자기 안에 있지 않은가?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레비나스는 종종 파스칼의 표현을 인용합니다. 태양 아래 내 자리, 이것은 모든 땅의 침탈의 이미지이자 시작이다. 타인으로서 타자는 나의 책임의 무관심 때문에 나를 박해로까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자가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내 탓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타자의 호소와 울음,
괴로움과 곤궁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존은 다른 어떤 일을 희생시켰을 것이고 나의 행위 또는 무행위는 타자들의 죽음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타자가 내게 들으라고 한 그의 비참함은 내가 매번 나의 것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나의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타자는 나의 희생자이고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유일한 사실로부터 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타자는 너무도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데 이러한 사실이 지금까지 내가 존재해왔던 나의 무관심의 존재 상태를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뒤이어 유죄성의 감정이 내게 생겨납니다. 유죄성의 감정은 내가 어렴풋한 기억에 의해 현재로 돌아올 수 있을 잘못과 관계함이 없이 이 감정은 타자의 비참함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기 위한 책임을 내 안에 주입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렴풋한 기억에 의해 가졌을 연루를 떠맡죠. 책임은 유죄성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나의 자유 이전의 책임은 내가 저지르지 않은 잘못으로부터 내가 무죄임에도 고발된 유죄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내가 타자를 위해 무관심하지 않게 하는 책임은 타자를 대신하기까지 그리고 고통받기까지에 이릅니다. 박해받는 자만이 타자의 호소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호소에 응답해야 할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책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받은 자는 자기 자신에게 침잠해 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해는 내게 회피하기를 허락하지 않는 거절할 수 없음을 함축합니다. 박해의 충격의 영향으로 나는 더욱 책임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자의 불행과 종말을 짊어지는 타자를 위한 책임, 바로 이것이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박해의 윤리에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천적으로 박해의 윤리의 이 과도함을 따를 수 있느냐? 오히려 우리는 레비나스를 그의 철학 여정의 끝까지 박해의 윤리와 양립할 수 없는 급진성 안까지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레비나스가 말하는 책임을 따르려면 우리는 나를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박해하는 박해자에게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레비나스에게 불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철학과 우리 일상의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 안에 지속하려 함을 그만두고 타자를 향한 무한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것은 너무 과장적이지 않은가요? 이것은 실현성 있지 않은 보편화할 수 없는 명령이 내게 부과되는 것 아닐까요? 타자를 대신하기까지 가는 과도한 책임, 이것은 영웅들, 순교자들 또는 성인들에게나 가능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따라서 우리의 능력을 상회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합리한 책임 안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책임은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적 세계 안에서 실행된 행위와 관련하지 않나요? 자, 우리 시대는 윤리의 끝없는 보편화의 시대입니다. 사방에서 개인에게 가치들을 지시하기 위해 또는 더불어 살기의 이러저러한 영역 안 행동 규범들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윤리를 표방하죠. 요컨대 오늘날의 윤리는 타자의 욕구들을 자문하면서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실천으로 환원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실효성이 도덕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러저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에 의해 평가될 실천의 구상을 윤리라고 명명하는 것과 관련할 것입니다. 하지만 레비나스에게 윤리는 명백히 도덕 법칙의 보편성을 벗어납니다. 레비나스는 윤리에 제1철학의 타이틀을 부여하기 위해 계획적이지 않은 윤리의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오로지 나의 꿈에 대해서만 몰두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야심가가 될 것인가? 세상을 회피하고 무행위의 거짓 평화에 매달린 게으른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나의 행동 양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의 행동 양식이 나를 화나게 함에도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아무런 방법도 찾지 못했는가? 하지만 내가 정말로 타자들을 어떻게 도울지 모르더라도, 내게 그것을 할 방법이 없더라도, 만약 내가 도울 수 있을 더 많은 길들을 찾아내려 애쓴다면, 그래서 내가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파악한다면, 바로 그때 윤리는 시작될 것입니다. 적어도 나와 마주한 타자가 한 명 있고, 나는 이 타자에 의해 실현된 전 존재론적인 박해에 대한 레비나스의 가설에 반박하기 위한 그럴듯한 구실을 갖지 못한다면, 나는 타자를 위한 윤리적 응답과 책임의 틀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자 때문에 만약 타자의 강박에서 내가 결정적으로 벗어날 수 없고,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면 오히려 그를 위해 내가 매일 증가하는 나의 책임을 깨닫는다면, 이것은 아마 레비나스에 대한 우리의 충실일 것입니다. 자, 앞서 길을 찾아내려 애쓴다. 자, 길을 만드는 것은 길의 실현 가능한 특징입니다. 길은 하나의 목적으로 향하도록 이끌지 않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길을 통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끝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바로 길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항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정체되지 않고 그 노정이 막히지 않고 말입니다. 바로 그 길이 실천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레비나스의 윤리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방법, 하나의 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가치를 최상의 우위로 가진다면 이것은 우선 끝은 없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타인의 얼굴 안에서 계시된 무한은 우리를 결정적인 혹은 최종적인 것으로부터 구하게 될 것입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에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계 전체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소진하기까지 하는 감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타자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대신함인데, 누군가를 대신함,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의심될 정도로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신함은 누군가가 나를 몹시 심하게 괴롭힐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하고 싶음에도 결코 그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헬렌 켈러가 말했듯이 비관론자는 별의 비밀을 발견하지도 미지의 섬으로 항해하지도 인간 정신의 새로운 낙원을 열지도 못할 것입니다. 타자를 위한 책임의 과도함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타자에 무관심하려 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계를 향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타자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중용 23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화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나의 삶이 위태롭게 될지라도 타자를 위한 삶은 위험한 삶으로서 무릅쓸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릅쓸 아름다운 위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실행을 아끼지 않는 염려가 필요하고 뒤이어 실행이 고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어떠한 이해도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타자를 향해 나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열림은 전적이어야 하고요. 타자는 나의 열림 안에서만 그의 특권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실존에 가장 깊숙이 개입하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즉, 타자를 향한 열림이 타자를 위한 책임이 됩니다. 나는 나한테 떠맡겨진 이 책임이 절대 충분하지 않고 완전히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지우는 너무나 온화한 힘 때문에 책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화 앞에서도 언제든 이익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살해할 수 있는 인간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상가 레비나스는 세계 전체의 슬픔에 대한 오랜 무심함의 끝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인간성을 되살리기 위한 책임을 하나의 길로 제시합니다.
단수의 한 사람으로 내게 나타나는 타자를 위한 책임을 넘어설 책임, 이러한 책임의 이념은 우리에게 비가시적으로 유연하게 스며들고 약화됨이 없이 스며들기를 계속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마침내 인간 존재들 사이의 공간의 구부러짐으로, 다른 타율적 구부러짐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세계를 위한 근심 안에서 이제 막 책임을 향한 발걸음을 뗀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세계는 선한 방향으로 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